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이에 하답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이 원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핵의 강을 넘어 보수 대통합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세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그 검경 합수부가 일단 초동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검경 합수 수사본부여서 해경이나 여기도 수사의 주체로 또 참여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달라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말이었는데요. 참사 5년 만에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 이번에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최강병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분의 위원 중에서 여성이 5분이고 청년이 4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각 당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과 자유한국당 1차 영입 인사인 백경훈 청사진 대표와 2030을 향한 각 당의 전략 토론해봅니다. 내가 지금 적절한 가격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늘 궁금해해왔던 이 질문을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코너죠? 해보니즘에서 던져봤습니다. 무작위 여러 치과를 돌면서 비교 견적을 내본 기자의 체험기 4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이었을까요? 오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내놨죠. 핵심은 보수 재건을 위해 3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3가지 원칙 가운데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당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유승민 전 대표의 통합구상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어제 입장을 보도자료 형태로 간단하게 배포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추측의 여지 없이 아주 명확한 그런 조건들 또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를 지향하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자 이런 3가지 원칙인데 네. 개혁보수를 지향하면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 풀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과를 예, 말씀하십시오. 사과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짚어볼 대목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거는 예. 그 논쟁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예. 현실 정치에서는 더 이상 탄핵의 책임 소재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로 있는 논쟁 등은
이제는 이제 덮어두자, 이제 영원히 땅에 묻고 지나자 이런 뜻일 건데, 예. 여기 대해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요구를 서로 하기 시작하면 예. 아마도 이제 통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 일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 그 의원들을 만일 유승민 전 대표의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유승민 측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화당으로 뭐 떠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까지는 제가 뭐 앞서서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지레심작으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각자 정치적 선택은 뭐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고, 다만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수 통합의 큰 시대적인 과제를 저희가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통합의 그 상대방 간에 서로 일치된 견해 위에서 새로운 집을 그 비유대로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보수 빅텐트, 보수 방금 의원님도 보수 통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 정당의 이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런 정치 경제 체제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채로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주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냐 여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헌법가치의 공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반문재인 연합전선, 그러니까 선거연대 이 정도도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선거연대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난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런 선거연대를 하는 아주 드문 예. 희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예. 매우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해주실지는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선거연대가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뛰고 있다가 다른 당의 후보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순순히 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도 봐야 되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공학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일려 다야구도로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고 황교안 대표의 어제 이 긴급 기자회견이 그래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통합보다는 그 당 쇄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불출마 선언도 여러 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고 당 쇄신 이야기도 좀 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찬주 전 대작 영입의 논란도 있었고 민주당보다는 조금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총선 준비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질타를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점을 아직 제대로 다 맞추지 못한 점들은 빠르게 보완을 해서 이후에 보여드리는 행보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대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요.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의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예. 또, 나름 최선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더, 이제 당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좀 더, 믿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흠 의원이 엊그제죠. 영남권 강남 3구 3선 이상 중진을 콕 집어서 험지 출마 혹은 물러나야 된다 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편하게 선거하지 말고 조금 그 험지로 가서 민주당 거물급 인사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대표의 출마 지역이나 방식의 문제는 나중에 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태흠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즘 아주 이 소신 있고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런 주장이나 요구의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이제 잣대가 하나여야 되겠다. 예.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 희생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면 좀 더 진정성이 더 높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한 25% 정도 물갈이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워낙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물갈이 폭이 크면 오히려 박수받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신상진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50% 물갈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좀 들어요. 실제로 20대 총선 때, 물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위 물갈이 비율, 이 교체 비율이, 조금 낮아졌던, 그때는 상현식 공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면이 있지만, 그 이전의 역대 선거에서 적어도 저희 당이나 그 전신의, 이 교체 비율을 보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율들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50%라는 것이 일단 총선 기획단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숙고를 거쳐서 정하겠지만 꼭 50% 여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쁜 점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비호감률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국 전국을 거치면서 올랐던 지지율이 다시 빠졌는데 그 빠진 게 민주당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빠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그 소위 말하는 연속으로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좀 자아 비판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책들에 대해서 그것이 기존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할 거고요. 또 과거에 소위 국정농단 지금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농단으로 오히려 더 보자면은 더 다채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과거의 저희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사실 명쾌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런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보실 때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이 비호감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이 좀 거듭 태어나야지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전화기가 잘못 누르셨는 모양이네요. 갑자기 꺼졌네요.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1분에서 마칠까요? 네, 다시 건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의원님.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요. 네, 끊겼습니다. 그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거는 당 차원의 것은 아니고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인 이야기인데 모병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젊은 세대를 조금 잡아보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갖고 있겠죠. 모병제 문제는 사실 최근 한 2, 3년간에 여러 계기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정책 이슈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갈짓자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병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병제 방식에서 지금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선택적으로 이 병역을 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늘 이야기해왔던 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좁히는 그런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공정과 정의의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모병제가 뭐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빈자들만이 또 갈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인터뷰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이었고요. 저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강병기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앞서 김세현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모병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김세현 의원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아마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제만 가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 지적 충분히 일리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병력 자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과연 이 첨단화 이제 인원보다는 과학적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전 세계가 그렇다시피 모병제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 시기는 사실 지금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3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근무하는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제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모병제는 직업군인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박지훈 변호사 군생활 10년 하셨잖아요. 저는 많이 했죠. 예, 10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병제? 저는 뭐 모병제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뭐 직업군인 장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다릅니다. 뭐 군법무관 했기 때문에 뭐 전투병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첨단화 또 군의 과학화에 좀 인원은 줄이고 또 그 숙달된 어떤 숙련된 장교라든지 부사관 또 병사 이렇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미래군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급도 뭐 공무원 수준으로. 그렇죠. 월급을 많이 줘야죠. 그렇죠. 예. 예, 생명수당도 있을 거고 위험수당도 있을 그렇죠. 거고. 특전사나 뭐 이런 데는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과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일단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라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에 특별수사단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뭐 조사 부분 거기서 좀 많이 있었고 특별수사단
이게 새로 꾸리는 거거든요. 특별수사단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되게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갖고 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특별수사단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일단은 인적 구성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단장이 좀 중요합니다. 단장이 임관혁 안산지청장입니다. 차장급이고요. 부장에서 위에 차장입니다. 검사장 바로 밑에. 그리고 이 사람 특수통으로 불리고 이분 말고도 조대호 부장급도 있고 용성진이라고 영동지청장 이것도 부장검사급인데 포함해서 한 8에서 9명 정도의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임관혁 수사단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임관혁 단장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특수통이고요. 특수통은 똑같은 또 한 가지 이름을 불명예를 받아요. 정치검사라는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수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검사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여러 가지 특수사건 수사를 하면서 뭐 이 46명의 정치검사 명단에도 지금 포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했네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 10상시 문건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 기억을 할 겁니다. 박근혜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제 결론을 좀 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내렸냐면, 네. 이건 이 문건 자체가 아니고 유출이 더 큰 문제다. 그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그렇죠. 찌라시에 가까운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네. 그래서 정치검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네. 거군요. 예. 조홍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검사도. 그렇죠. 그 당시에 특수 2부장, 특수 1부장을 동시에 연임을 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능력이나 이런 특수통은 확실한 것 같고요. 뭐 또 성공한 사건도 있고 또 실패한 사건들도 꽤 많았고.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윤회 문건 수사는 완전한 실패한 수사입니다. 네. 만일 그때 제대로 밝혔으면 그 1년 반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그 전에 등장했겠죠. 등장했겠죠. 네. 근데 이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정 논란이 더 길어졌다.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성완종 회장이죠. 경남기업 그 회장. 이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에도 그 임관혁 단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특수 2부장에서 1부장으로 옮기면서 자원외교 수사를 했었습니다. 아하. 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받기 하루 전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거를 이 부장의 책임이라고 검사의 책임이라고 묻기는 어렵지만 예. 수사에 뭔가 좀 가혹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문제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이때 LCT 같은 의혹 수사를 했는데 여기도 뭐 크게 성과를 좀 못 냈습니다. 오히려 LCT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연루가 됐다. 이런 소문이 검찰 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검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수사는 특수검사하고 정치검사는 양면 같아요. 뭐 동일하게.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믿는 특수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 뽑았다면서요? 예, 직접 선발을 했고요. 선임을 했고 또 안산지청장이 지금 또 안산하고도 또 세월호 관련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선발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또 이번 수사단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는 다른 데보다 크다. 그렇죠.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에서 보충도 해주고 지휘도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반부패부는 지금 한동훈 부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으면서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뭐 직접 지휘하기보다는 관심을 뭐 충분히 가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특수단 조사는 세월호 참사의 전반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김경일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 지금 재판 받고 있고요. 그게 똑같은 사건의 동일인이 그 한 번 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공범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조사가 가능하고요. 조사한 이후에 기소하고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우병우 수석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죠.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라인이죠. 그 당시 라인이고 민정실 같은 경우는 당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막았습니다. 압수수색을 못했고요. 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좀 조작됐다는 이런 어떤 의혹도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만 하라 이런 어떤 더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인해야 됩니다. 영상 같은 거 확인해서 특히 지금 특조에서 많은 좀 결과들을 냈는데 그 결과들을 위주로 수사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단장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믿고 기대해 봅시다. 네. 다른 해야죠. 얘기, 다른 얘기 해보죠. 조국 전 장관 이야기 해봅시다. 네.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계좌도 열었고요. 조 전 장관 계좌 일부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발부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계좌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 WFM 그 사모펀드 관련된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한테 갖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이게 공직자윤리법 내지 뭐 증거인멸죄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WFM 주식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넘어갔다. 네. 그런데 이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은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 내가 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걸 알고 있었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 전 장관이 난 몰랐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거를?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대상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가 한 거는 처벌이 안 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해야지만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청와대 주위에 그 ATM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이 지금 그걸로 갔기 때문에 알고 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부부 간에 몰라요. 저는 저희 아내가 돈 달라면 뭐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 뭐 할라 하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뭐 큰 돈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입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부인하면 사실은 그만인 거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고요. 또 계좌를 지금 열어본다는 게 뭐 중간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 열어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혐의점을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못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일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기소가 돼야 됩니다.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하고 겹치는 부분, 공범 부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통상은 8일 이전에 소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소환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소환이 안 됐죠. 그럼 지난번에 뭐 조범동 기소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소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속 기간 20일 다 써먹으면서 크게 막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불러들이거나 혐의를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 방안 조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내놓은 방안들 이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런 정도가 스탑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일각 지적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얼마 하질 못했습니다. 뭐 20 며칠 뭐 그만큼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냈었고요. 그것을
훈령화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빨리 좀 진척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는 다른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령탑을 잃었다고 할까요? 예. 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조직 생리상 예. 개혁을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동력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최민희 전 의원이 SNS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걸 올렸다고. 따끔해요. 예. 최민희 의원은 아마 뭐 기사 같은 걸 내면서 스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이 스탑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장관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장관내를 잡을 목적이 검찰 개혁을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이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검찰 개혁이 지금 정지된 상태고 예. 많이 진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지적도 뭐 그런 부분에서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빨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좀 낫긴 한데 국회의원 뭐 전에처럼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 들어가 버린 상황인데 지금 학자 그룹에서는 아마 뭐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아마 고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예. 뭐 부담은 느낄 겁니다. 아마. 검찰의 뭐 수사 뭐 이런 것도 들어오겠지만 청문회를 또 어떻게 통과하느냐. 청문회죠 사실은. 청문회다 언론에다가 검찰 뭐 이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고사 중이다. 다 봤잖아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봤기 때문에, 저도 뭐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부릅니다. 안 부르죠, 당연히. 근데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하루 빨리라도 좀, 이 공석이 계속 오래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사실은 차관이 계속 대응한다는 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예. 채워져야 됩니다. 예.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 안모 PD 등 제작진 2명이 구속됐네요. 네,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은 문자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특정 후보한테 이익을 주고 이 사기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사기죄가 되고 또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고 또 안모 PD 같은 경우는 여러 접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고 이 모든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해서 둘 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안모 PD는 얼굴이 공개됐고 네. 김모 PD 한 명 더 구속된 그렇죠. 분은 얼굴이 안 나왔는데 네. 김모 PD는 책임 프로듀서. 그렇죠. 김모 PD는 유흥을 받았다 이건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안모 PD 위에 있는 예. 책임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장 기각됐는데 두 사람만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이것도 뭐 회사 차원에서 알아낸 게 아니고 팬들이 투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렇죠. 네. 이게 숫자가 똑같은 거거든요. 1등, 2등 차이가 뭐 25,799표. 뭐 정확은 아닙니다. 또 4등, 5등 차이가 또 9표. 그렇다면 이게 조작하거나 누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고 그 의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구속까지 간 것이죠. 진실로 드러났고 네. 처음에는 뭐 음모론으로 치부했습니다만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엠넷 측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참 저희 집에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공정한 또 공개된 곳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내만 잘하면 사회의 어떤 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고 뭔가 속임수가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우리 이걸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상처감을 주는 상실감 주는 거거든요. 시청자들을 속이고 또 출연자들한테는 꿈을 좌절시키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수사가 확대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수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뭐 비슷할 거 아니냐라는 게 아마 수사기관의 입장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해보니까 딴 거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예. 뭐 아이돌 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것들도 다 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엠넷이 또 뭐 데이터 없애라 이런 얘기가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CJ ENM과 기획사 등에 어제 경찰이 또 추가 압색이 그렇죠. 들어간 상태고 네. 구속된 안모 PD는 4개 시즌 중 2개 시즌에 대해서 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네. 또 아까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접대받고 또 출연시켜주고 과연 접대 안 받았을까 또 금품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수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접대 대가성 부분은 아직 확인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뭐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받겠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특혜를 줬거나 뭐 투표를 조작했다 그러면 예.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모 PD가 접대받은 액수만 1억 원. 상당히 많 상당하네요. 40차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나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소속사한테 받았는지. 그럼 준 사람들도 배임 증제자가 돼요. 받은 사람 배임 수재자가 되지만 예. 그것들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차례 1억 원이 넘는 향을 접대받았는데 회사는 몰랐을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르지. 지금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0차례면 상당히 많은 횟수거든요. 게다가 시청자들이 보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신고한 건데 그렇죠. 회사는 그래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팬들이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쪽 아이돌이 더 잘하는데 딴 사람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작진이나 제작진 위층 고위 관계자들은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CJ ENM 사건도 그렇고 연예계가 지금 안 좋은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연예계 뭐 좀 양현석 대표도 영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뉴스만 봐더라도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살펴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근데 연예계도 연예계지만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계엄령 문건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검찰이 좀 수사를 좀 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계엄령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비판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는 왜 연예인들 이걸 갑자기 다 하느냐. 세월호도 갑자기 이걸 맞는다 하느냐. 어쩌면 더 현안은 계엄령 문건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일부 틀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CJ ENM으로서는 악재가 쌓였는데 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검찰이나 수사를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아이돌 이런 오디션 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담당 PD하고 CP만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제작진이 회사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00원씩 그 유료 투표했던 그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결국은 CJ ENM에서 책임을 질 부분, 그 법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민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특집 토론으로 마련해봤습니다. 21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청년과 공정을 주제로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한 백경원 청사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스튜디오가 낯설진 않죠? 네, 한 2년 전에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예, 각수정 박사 진행할 때. 그 전인 걸로. 그 전입니까? 네. 예. 백경원 대표는 첫 출연이시고? 예, 맞습니다. 예. 첫 출연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사해봤습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요. 예. 그 팟캐스트계 유재석이라고.
예, 그 녹색창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녹색창에서?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장영태 의원은 총선 기획단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략 기획 조직 또 홍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직 쪽을 맡아서 당내 기반이라든지 판세 분석 쪽 할 것 같습니다. 오래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네.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네. 지금도 청년입니다만은. 네. 오래 있는 동안 상당히 조금 늙으셨네요. 당에서는, 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만 45세까지 청년인데요. 제 한국 나이로 어찌됐건 지금 만 36세이기 때문에 한참 앞으로 10년간 또 청년입니다.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청년들을 조금 우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뭔가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건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설 기회도 없고요. 사실 저도 위원장까지 지금 14년 정도 활동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정말 청년들이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은 없고요. 또 한국 정당의 모델 자체가 대부분 다 국회의원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정말 정당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원내 국회의원까지는 아니지만 청년 지방의원들께서 한 4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400여 명의 전국 각지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청년 정치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이해찬 대표의 워딩도 들어봤는데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청년과 여성이 꽤 많이 들어갔죠. 네, 여성 15분 중에 여성이 5분, 청년이 4분이죠. 2030만요. 예. 근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에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여성은 전희경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비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 총선 기획단에 그 청년층 구성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5개월, 6개월 후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청년층, 여성층이 있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양정철 원장이 그거를 진두지휘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두고 보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전략이 있다라고 했으니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동안. 투표 결과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이미지랄까요?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특히 이제 더 젊은 층, 이제 20대에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그러면 이 층의 그런 지지를 어떻게 이렇게 획득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민주당보다는 좀 더 한국당에서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한 그런 혁신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보여져야 이게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위에다가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은 소통이 잘 돼 있습니까? 한로는? 언론이요? 언론.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사실 이제 전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이제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룸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룸 안에서 이제 역할들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장경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당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이 정당의 에너지라고 하는, 정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정당을, 이 생태계를,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건 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총선 때 좀 더 젊은 인재들이 스크럼을 짜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경호 대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또 얘기했습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공정이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예민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관계된 청년들이 당에다가 쓴소리를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일단은 입시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지점들 잘 살펴보시면 제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와 저항들이 당에서도 당연히 있고 그 의견들이 잘 전달되면 좋겠지만 개인에게 어떤 분노를 하기보다는 제도에 분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실 공정에 대한 키워드도 결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들, 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아무리 우리가 소득
우리의 소득으로는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 세대 내에서 청년 세대가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도적 보완 다 좋은데 조국 정국에서 청년들이 민주당 또 청와대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 민주당에 계신 장경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지 못했던 거 아니냐. 당과 청와대에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대부분의 민주당원인 청년들 중에서도 민주당원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어떤 실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좀 조장하거나 혹은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오히려 그런 공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소위 검찰이 만들어 놓은 수사 과목 또 언론이 만들어 놓은 취재 과목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더 많았지 한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워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서 그거를 분노해서 뭐 예를 들면 당의 이견을 표출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 검찰 문제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예. 자, 백경원 대표는 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정 키워드에 어울리는 인물이냐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해명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현재 이게 한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 뭐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뭐 한두 자리를 놓고 뭐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당에는 더 실력 있고 더 젊고 더 준비된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들이 와서 이제 이 한국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더 귀한 분들이 오셔서 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후에 어쨌건 뭐 이런 일련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비판하고 굉장히 좀 어쨌건 공감하지 못한 그런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제가 받아 안고 뭐 앞으로 이제 그런 또 더 나은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말씀하셨으니까. 2012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김강진, 장하나 두 명의 젊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016년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신보라 의원을 또 젊은 층을 공천해서 당선시켰고. 그런데 이 젊은 층 국회의원들이 과연 젊은이들 대변했느냐? 젊은이들을 위한 법안을 냈느냐? 당에서 거수기 노릇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세 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 분이 또 다 캐릭터도 다르고 해왔던 그런 궤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뭐 세 분 다 아쉬운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청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삶을 정말 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한두 명 되는 이 의원들이 다 그 삶을 다 받아 안고 이걸 정치 활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의정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나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그 청년 정치인 한두 명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 이 정당 자체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이 공감해 그리고 그들에게 파트너로서 기회를 주는 이런 역할들을 또 정당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는 어쨌든 입법기관이고 또 합의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법안이라도 발의하려면 10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에서 법안 자체도 발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만큼은 청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정당이 한 20명 정도씩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연속적으로 쭉 하시는 것보다는 또 특히 다선 중진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위해서 혹은 또 후배 세대를 위해서 좀 또 양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 당내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네, 저희 이제 앞으로 총선 기획단에서 해나가요. 아니, 청년위원장으로 쭉 있었잖아요. 뭐, 일단은 제가 청년위원장 당선된 거는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뭐 그 사이에 선거가 있진 않았고요. 일단 지방선거 때는 확실하게 했던 게 저희가 청년 후보 상황판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진짜 이것도 좀 그렇지만 30대 때 국회의원 되셨던 의원님께서 42세, 3세 청년 후보를 보고 아직 젊네, 아직 이르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청년 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490명 정도, 그러니까 590명 정도의 후보 중에 490명이 공천을 받았고 또 당선이 400여 명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또 청년 후보들이 나갈 의사만 있었으면 거의 당선 확률은 80%에 육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현실적 정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실기한 거 아니냐, 쇄신을 해야 된다,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위원장으로서? 일단은 대표께서 이 정국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 원내 전략 실패라고 보긴 하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110석에 가진 거대 정당이 오히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하는 삭발을 따라하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오히려 인사청문회도 사실 발목 잡으려다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늦춰지면서 6일에서야 겨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찌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좀 더 한층 좀 성숙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도 던질 수 있었고 또 당내에서의 어떤 쇄신에 대한 흐름들 오히려 쇄신에 대한 흐름이 안 생겼으면 저는 그게 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21대 총선을 좀 임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판했는데 반론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아니 네, 다른 질문 주시죠. 예. 그럼 같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당대표 이야기했으니까 또 백 대표한테 똑같이. 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부의 어떤 연속된 헛발질. 이게 평론가들이나 언론의 해석인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리더십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부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당 내에서 그래도 이제 저도 저지만 이 당 내에서 쇄신을 바라는 그런 젊은 그런 인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나 예.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 혁신의 그런 필요성, 의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제 지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언론에 자꾸 외부에 이제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서 자꾸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총선의 그런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좀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또 과정마다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희망을 많이 걸고 계시는군요. 한국당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한국당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일려 다야구도인데 뭐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 다 합치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총선 때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우리 공화당까지 그러니까 반문재인 연대든 혹은 뭐 빅텐트 보수 통합이든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왜 당을 나갔냐 아니면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사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굉장히 좀 이 경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뭐 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어쨌건 어떤 식으로든 이런 리더십이 형성이 돼서 이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표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첫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물론 진통은 있겠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그런 뭐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대선을 거뒀잖아요. 네. 그때 조심스럽게 다음 총선도 아마 180석, 200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최근은 허황된 이야기 계시고 드러난 것 같고 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권자들이 실망을 했을까? 일단은 뭐
180석 이야기는 그 원외위원장들 모여주셨을 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은 어찌되었건 좀 다소 조정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국민들의 열망, 또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 저희가 육박했었는데요. 사실 80% 90%는 정상적 지지율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되었건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 그래도 합리적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이제 50%를 넘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또 저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국정 운영에 정말 동반자로서 좀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저희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죠. 아마 국민들이 바라시는 만큼 혁신과 개혁의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MC로서 이런 정치적 질문하는 게 재밌는데 우리 제작진은 싫은가 보네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청년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하네요. 그럽시다. 재밌는지 한번 봅시다. 예. 자, 2030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주거? 일자리? 뭐가 필요해? 이런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던져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취업 걱정 잘 안 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오히려 대학의 낭만을 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벌써 4년 후 7년 후를 생각하잖아요. 남성 같으면 군대 갔다 온 시간 해서 결국은 희망이 없다. 옛날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결혼하고 저축하고 하면 내 집이 생기고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학에 가면 그래도 답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대학에 가도 답이 없으니까 또 굉장히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시장에 나가봐도 좀 여전히 이제 취업 시장도 여전히 빡빡한 상황이고 뭐 일자리 들어갈 일자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종합적으로 오는 것 같고 이게 뭐 일자리의 어려움, 주거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요즘에 뭐 SNS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있어서 약간 뭐 내 삶을 좀 못하고 있다, 좀 뭐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보다 절대적 빈곤은 당연히 없었지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저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보는데요. 우리가 다 학창 시절 배웠듯이 80년대까지만 해도 1차 제조업 위주가 80%, 70%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차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60% 이상, 6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이 높을 때는 정규직과 철저하게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은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라든지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양산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청년들이 1차 산업 혹은 좀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차 산업에 갔다가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근로조건도 안 좋고요. 소득도 낮고요. 또 비정규직에 정말 이 직업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무원 열풍, 대기업 열풍. 근데 대기업 들어가기, 공무원 들어가기 바늘구멍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3차 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이나 이런 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회 안전망을 갖춰주면 청년들이 좀 더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소위 청년 수당 같은 경우가 좀 논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 그래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실업 수당을 받는데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자산을 형성한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진입 비용 자체를 국가가 조금 더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이 전 청년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점차 지금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이 부분을 협조해서 잘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에게 근데 민주당에서는 뭘 주겠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물론 정말 일자리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공정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정치권의 국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1번 역할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앓고 있는 골머리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해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은 다 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 그 단초를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여전히 좀 잘 못 찾고 있는 신산업? 상황, 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재밌는 젠더 갈등, 모병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러면 모병제만 해보고 마칩시다. 젠더 갈등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분들 다음 주에 또 나옵니까? 아, 모른다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아마 민주연구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된 것 같아요. 이제 모병제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연구 보고서가 나왔죠. 연구 보고서가. 그러니까 자꾸 그 군대 갈 자원이 줄어들고 또 점점 전자기계가 되니까 모병제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입장이고요. 예. 사실 오늘도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지금 2박 3일 예비군 훈련비가 3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최저시급의 40% 정도인 최저시급까지도 못 올립니다. 그래도 최소한 40% 절반 이하이지만 한 72,000원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모병제도 하나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업할 수 있는. 네, 지금 어찌되어 모병제 소위 직업군인들이 많아지면서 어찌되었건 지금 강제로 1년 9개월씩 군대를 가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으면서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바로 모병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총선 공약 논의할 때 모병제가 만약에 다뤄질 수 있다면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예, 백 대표님. 예, 모병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난 남경필 지사도 대선 때 이거를 들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예. 할 수 있지만 이건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제 이게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이게 당장 우리에게 당면 과제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 말고 필요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이 모병제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이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대면한 상황 속에서 이 모병제 얘기를 꺼낸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럼 과연 이건 선뜻 공감해주고 선뜻 이해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입니다. 아니 모병제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는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무기가 하는 거잖아요.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전투기가 또 탱크가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모병제는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국방력 강화할 수 있는 묘안인 것이지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국방이 약화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네. 백 대표 반론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게 뭐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쉽게 군 병력을 감축한다,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런 좀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공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균형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뭐 기술 발전 때문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재밌네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예, 젊은 층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매주 들어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미리 드린 질문지하고 전혀 다른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 해주셔서 양 정당에서 젊은 사람들 잘 포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출연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치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헤버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치과 다녀왔네요? 네. 치과 4곳을 다녀와서 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각자 얼마의 치료비를 이제 견적을 내주는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견적이군요. 네. 방점은 견적에 있었어. 네, 맞습니다. 예. 치아 상태는 뭐 병원 네 군데 다 비슷하게 진단했겠죠? 네, 뭐 충치가 일부 있었는데 이제 병원마다 충치의 개수를 다르게 얘기했고 또 치료 방법을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견적 치료비가 좀 많이 다르게 편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치료 과정도 다르게 얘기했다? 그건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네, 뭐 충치 치료 과정이라기보다 이 충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치료할 때 뭐 그물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레진을 씌우느냐, 뭐 아니면 가장 저렴한 보험이 되는 GI나 뭐 아말감을 씌우냐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을 좀 다르게 제시를 여러 했습니다. 가지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추천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걸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하나를 건 거예요. 네네, 하나의 치과에서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충전제도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설명만 잘해주신다면은 그쵸? 그런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자에게 이거는 네가 선택하고 당신이 그것을 책임져라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네네. 근데 그냥 하나의 치료만 이거 하셔야 됩니다고 하면, 네. 뭐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네.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판단해서 그냥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과잉 진료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치료받으러 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치과 부분만 신뢰도가 낮다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의 경우 갈 때마다 좀 내가 좀 못 믿어서 여러 군데를 가보면 편차도 너무 크게 나오고 또 금액이 이게 1, 2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이게 내가 과잉 진료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양심치과 유튜버 같은 분들이 있죠. 네네, 이런 분들이 과잉 진료에 대해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 또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4군데를 다녔다. 네네. 일단 치료가 필요한 충치 개수를 4개, 6개, 7개, 4개 다 다르게 얘기했네요. 네네,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걸 검사하는 일단 방법이 좀 다르셨어요. 어떤 데는 엑스레이를 찍어봤고 또 어떤 데는 하나하나 치과를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같은 썩은 이를 보다가도 이 정도 썩은 거는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이 정도면은 일단 놔두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4개여서. 그런데 차이가 제일 작은 건 4개, 제일 많은 건 7개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네, 좀 나는 편입니다. 자, 중요한 거. 치료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났을까? 네, 치료 금액 같은 경우는 A치과는 56만 원, B치과는 125만 원, 그다음에 C치과는 140만 원을 불렀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치과인데 D치과는 충전되는 당신이 선택하고 최저 4만 원에서 뭐 최고 50만 원 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견적을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네. 지금 A치과와 D치과가 치료가 필요한 충치 개수를 4개 동일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치료를 요하는 충치 개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치료 금액도 가장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이게 보험이 되는 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에 10,000원 선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꼭 개수와 이게 비례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으면은 네, 확률이 높긴 하겠죠. B치과는 6개가 치료가 요하다 그랬는데 125만 원. C치과는 7개가 치료가 요하다 그랬고 140만 원이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4군데 치과를 돌아서 차이가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140만 원까지 차이 난다. 이게 너무 심하게 차이 나나요? 4만 원에서 140만 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 참 그렇군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40만 원 나온 치과는 다 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금 치료를 해야 돼. 금이 제일 비싼가 보죠? 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금이 고가였습니다. 예. 다른 치료법이 또 있습니까? 금 말고? 네, 뭐
많이 어릴 때 하셨을 아말감이라든지 아니면 레진 치료라는 게 있고 또 금 치료 있고 요즘에는 아말감이 좀 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수은이 함유돼 있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하는 GI라는 또 새로운 보험이 되는 게 나와서 그런 걸로 도 많이 하십니다. 예, 금이 제일 비싸군요. 저도 양쪽에 금으로 다 넣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저에게 어디를 갈 거냐. 제가 아직 치료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예. 취재차 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라도 D치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네,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진단만 받았잖아요. 네. 진단만 받는데도 진료비가 들어가던가요?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료보험이 그건 되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사들 만나서 인터뷰 해봤습니까, 따로? 제가 이거는 숨기고 사실 간 거기 때문에 이걸로 따로 인터뷰를 안 했고 다른 그 병원의 의사분 아니고 다른 치과 의사분들께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사실 이제 양심 고백을 하셨는데 익명을 요구하시면서 사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또 차이가 났습니다. 무조건 과잉 진료라고 할 수는 없겠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근데 과잉 진료보다 더 심각한 게 불법 진료라고 하는데 치과에서 어떤 불법 진료가 이루어지죠? 네. 치과에서 일하는 직종이 이제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있는데요. 예. 이제 면허별로 허가된 진료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면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 개인 병원의 경우 거의 안 하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치위생사의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초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서로 이제 영역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예 치과의사의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가 하는 병원도 있고 따라서 좀 이게 저렴하다고 해도 면허가 아닌 면허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치과는 이게 저렴하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네. 저기요. 간호사세요? 간호조무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2017년부터는 명찰을 달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명찰이 없는 치과는 사실 좀 불신을 하게 되면 안 가시면 될 것 같고 명찰이 있는 치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돼서 네네. 1년에 한 번인가요? 예. 네네. 저도 자주 좀 가는 편인데 네. 한 번도 명찰 붙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좀 신고를 하셔도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명찰로 어떤 직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간호조무사 누구, 치과 의사 누구,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예. 자, 아직 결정을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만일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거길 가겠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저렴한 치과는 아무래도 이게 저렴한 재료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기도 쉽고 관리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잘 깨지고 이런 아무래도 싸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치과를 자주 찾아서 자주 진료를 받고 이 치아가 그때 떼었는데 괜찮은지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좀 보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치실 같은 거 쓰면서 관리를 잘해주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저렴한 치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싸면 이게 재료가 너무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비싼 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쉽잖아요.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금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저요? 네네. 예. 들켰네요. 근데 진료비 싸게 하는 치과들을 주변의 다른 치과들이 괴롭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네. 이게 최근 사건은 아니고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다른 데보다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저렴하게 하는 치과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대한치과협회에서 그 치과를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하고 광고도 못하게 하고 아예 납품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5억 원의 과징금을 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치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네네. 이거는 자주 꼭 해야 된다면서요. 양치질로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네, 이게 치아가 양치질로 칫솔로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마다 치아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가 한대요. 따라서 이거를 치실로 꼭 해주지 않으면은 다시 썩고 또 이걸 치료한 부분이라고 해도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D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태어나서 치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예. 선생님이 좀 혼내시더라고요. 아, 네 군데 갔는데 딱 한 군데서 그렇게 그 얘기 해줬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치과 갈 때마다 치실 왜 안 쓰냐고 항상 야단 맞는데. 치실 안 쓰세요? 귀찮아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워터픽이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건 또. 워터픽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치질로만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꼭 필요하다. 네. 치실 이 말이고요. 네, 최근에 건강보험이 많이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네. 일부 치아에 있어서 개인 부담금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환자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재료비 상한선이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치과에서 5만 원짜리 재료를 쓰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15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판매상과 입을 맞춰서 5만 원짜리를 내가 15만 원에 사는 영수증을 끊고 다른 덤을 더 받는 식의 리베이트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기사 나갔을 때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40만 원이라는 그런 견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잉 진료라고 단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140만 원을 들였는데 이 치아를 제가 140만 원 들여서 평생 쓸 수 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과잉 진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더니 이건 치과 의사의 편을 드는 기사 아니냐. 좀 이런 댓글을 받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제 일을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확실히 이건 과잉 진료고 문제가 있다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티즌들은 치과 의사에 대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불신이 많은데 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140만 원인데 과잉 진료가 아닌 중립적으로 쓰니까 이 사람 네. 봐라 이렇게.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저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4개부터 7개까지나 있는 겁니까? 제가 썩은니를 치료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관리를 제가 치과를 잘 안 갔습니다. 스케일링만 받고 충치 치료를 충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나중에 조금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하자 이러다 보니까는 좀 치료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면 나중에 나이 먹고 굉장히 고생한다고. 네, 맞아요. 저도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신경을 건드릴 지경인 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번에 갔더니 치실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지금까지 칫솔 하는 방법도 잘못 배웠다고. 네.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린이로 돌아간 것처럼. 나이 40 넘어가지고 양치질 하는 법을 배우고 네, 참고를 했는데. 이게 힘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또 이런 숨은 사각지대 같은 곳에 있는 또 곧 양치질하는 방법이랑 앞니 양치질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새로 배웠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특히 또 늦게까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피곤하니까 양치 안 하고 그냥 주무시거든요. 그러시나요? 저요? 많이 그러죠. 네. 네, 그렇죠.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아무래도 음주에다가 이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또 기름진 것도 많이 드시고 단 거 드시고 이게 아예 밤을 지새우는 거니까 확실히 치아에는 많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치과 진료가 필요하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다녀보고 판단하기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